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부터 레비스트로스를 다루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구조주의에서 구조 개념 설명하면서 소시르가 언급이 좀 됐었죠. 근데 소시르를 짚고 넘어가지 않고서 레비스트로스를 말하기가 연결짓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시르의 언어학, 소시르의 기호학이라고도 하죠. 소시르가 말하는 언어 개념, 그리고 왜 소시르가 말한 언어 개념이 이후에 구조주의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가, 이런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소시르의 기호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말하자면은 소시르의 기호학이 구조주의적 사유들, 다양한 분야들에 있어서의 그런 사유들에 어떤 영향을 줬는데, 말하자면 일종의 방법론이라고나 할까요? 방법론적인 어떤 단초를 각각의 구조주의 사상가들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소시르의 언어 개념이 뭔가 어떤 새로운 것을 함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소시르의 언어학이 기존과는 다른 전통적인 언어 이해와 또는 언어관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언어관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만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언어 이해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점이 소시르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소시르의 언어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와 맺는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 외부에 있는, 바깥에 있는 현실과 또는 실제와 맺는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해 볼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 뒤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소시르 전의 언어관이라는 건 일종의 재현 이론에 따른 것이었어요. 말하자면 언어란 것은, 말들이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실제를 재현하거나 모방한다. 마치 우리가 외부에 있는 사물을 그림으로 모방하듯이 화가들이, 이때 모방한다는 것은 그 모방하는 대상과 모방된 어떤 창작물 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려진 나무와 아니죠, 외부에 있는 나무와 그림으로 그려진 나무 사이에 일종의 닮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겠죠. 모방한다는 것은 그것과 닮게 무언가를 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어는 외부에 있는 사물과 어떤 닮은 꼴을, 닮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언어관이라고 한다면은 소시르는 이런 생각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먼저 외부의 실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생각이 그 실제에 대한 어떤 생각을 또는 개념을 갖는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그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외부에 있는 실제를 말이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 순서는 이렇게 되죠. 실제, 개념, 기호 또는 말. 그러니까 실제, 생각, 말, 이렇게 되는 반면에 소시르는 이걸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말 또는 언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실제에 대한 개념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실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갖는 것이 가능하고, 그와 더불어 저 바깥에 실제하는 것이 나무인지 개인지를 판별하거나 식별하는 것 자체가, 즉 인식 자체가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 테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소시르의 언어학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상을 살펴봐야 될 텐데, 이게 바로 랑그와 파롤입니다. 지금 랑그라고 하면은 소시르에 있어서 랑그라는 거는 기호 체계 내지는 언어 구조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롤이라고 하면은, 파롤은 개별적인 언어 활동 내지는 개별적인 언어 행위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시르가 언어학적 탐구를 할 때 그 주요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파롤이 아니라 랑그였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언어 현상들이 아니라 언어 체계 내지는 기호 체계 내지는 언어 구조 자체를 학문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이 랑그와 빠롤 간의 차이를 말해보자면은, 간략하게 말해보자면은, 랑그는 보편적인 반면에 빠롤은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죠. 또는 우연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랑그는 보편적이고 빠롤은 우발적이다. 즉 기호 체계는 보편적인 어떤 것인 반면에 개별적인 언어 활동은 우발적이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언어 활동, 나의 발화는 그것이 쓰여진 것이든 말해진 것이든 그것은 시간과 더불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같은 사물을 지칭하는 하나의 단어가 그 소리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어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옛날에는 짜장면을 짜장면이라고 썼는데 한때는 그거를 자장면이라고 표기하다가 지금은 짜장면, 자장면 둘 다 표기가 가능하게 됐죠. 이런 식으로 동일한 대상을 놓고 기표가 말하자면 청각 이미지가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하나의 단어, 예를 들어 개라는 단어가 있다고 할 때 개, 그 멍멍 짖는 개, 이 단어는 기호 자체는 랑그에 속하는 하나의 기호인데 이거는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보편적인 기호를 내가 한 개인이 발화할 때, 그러니까 그 단어를 음성으로 표출해서 소리로 낼 때 내가 조금 전에 낸 개라는 소리와 조금 후에 낸 개라는 소리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동일한 단어를 발음할 때마다 다르게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개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다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각자가 발음하는 개라는 단어의 소리값이 저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왜? 발성 기관 자체가 다르니까요. 목소리가 다르고 억양이 다릅니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분명히 개라는 어떤 단어가 있고 이것은 하나의 보편적인 기호인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마다 그 소리가 다르게 난다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개라고 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괴라고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라고 낼 수도 있고 등등등 언어의 고적, 분명히 편차들이 다 있는데 그 무수한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충 대화를 할 때 개라 그러면 찰떡같이 알아듣는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소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라는 어떤 정확한 발음이 존재하는가? 일단 그 발음 자체는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놓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현실화시켰을 때, 즉 빠롤화시켰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의 기호를 빠롤이라는 어떤 개별적인 언어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물질화시켰을 때, 소리로 냈을 때, 우리가 청각으로 지각할 수 있을 어떤 무언가로 표현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개를 지칭하는 어떤 소리로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소리가 분명히 내는 사람마다 다를 건데 같은 단어라도 그 소리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의 다름까지 우리는 수용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다를 때까지 우리는 개라는 단어를 개로서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런 질문을 던져보다 보면은 결국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그 소리 자체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라는 그 기표 내지는 그 청각적 이미지 내지는 그 소리가 다른 소리들과 다른 단어에 해당하는 소리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알아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개라는 어떤 단어의 소리에 그 자체로 어떤 실체적인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그 단어를 그 단어로 소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정체성의 어떤 요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단어를 우리가 그 단어로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단어의 발음과 다른 단어의 발음들 간의 어떤 다름 때문에, 그 단어의 발음이 다른 단어들의 발음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어떤 위치값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 보셨다시피 이 예를 통해서 개라는 단어의 소리 관해서 방금
생각해 봤던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빠롤이라는 거, 그러니까 개별적인 발화 행위, 다시 말해서 랑그라는 언어 체계나 구조 안에 있는 하나의 기호를 우리가 현실화시키고 물질화시키고 현실적으로 구현해낼 때 그 결과물은 우발적이고 우연적이고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목소리 상태에 따라서, 그날그날 조건에 따라서, 감기 들었을 때 어떤 상태에 따라서, 또는 뭘 먹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담배를 피웠냐 안 피웠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랑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 소실과 랑그를 규약들의 집합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규약들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언어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규칙들의 총체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 동일한 언어 공동체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언어 지식의 사전과도 같은 것이 랑그 또는 기호 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게 일종의 사전과도 같은 것이든 아니면 규약들의 총체와도 같은 것이든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영역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랑그는 그 자체로 보일 수도 없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걸 들을 수도 없어요. 그것은 일종의 잠재적인 모든 빠롤의 가능성의 조건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랑그에 접근하기 위해서도 결국에는 들을 수 있는 것 또는 읽어낼 수 있는 것, 즉 빠롤들 결과물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어요. 랑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랑그는 잠재적인 어떤 것인 반면에 빠롤은 현실화된 어떤 것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랑그랑 빠롤을 구별하면서 소시르가 결국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냐? 그것은 소시르의 언어학의 주요 대상이 랑그라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언어 활동의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빠롤에서 찾아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랑그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을 소시르는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내는 개별적인 발화 행위들, 그러니까 우발성과 우연성에 종속된 그런 것들이 언어를 핵심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것, 즉 랑그라는 기호체계 자체가 모든 언어 활동의 핵심 조건이란 말을 소실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발화자와 랑그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빠롤, 구체적인 언어 활동은 항상 발화자를 필요로 하죠. 자, 내가 어떤 문장을 발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발화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빠롤을 행하는 발화자의 역할은 또는 발화자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이 문제인데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발화자는 랑그에 종속됩니다. 기호체계에 종속되어 있어요.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기호체계의 구속을 떠나서 내가 자유롭게 발화할 경우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기호체계, 즉 랑그를 따라서 발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발화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보편적인 랑그, 즉 나랑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언어의 가능성 자체인 랑그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그게 다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건 결국에는 가능적인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 또는 물리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발화자의 역할의 전부다라는 것은 결국 그 가능성의 영역, 즉 랑그 내지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발화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발화자는 랑그에 종속된 가운데 랑그를 따라서만 발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화자 혼자서 랑그를 만들어내거나 언어 체계를 또는 한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합의하거나 동의해서 랑그라는 하나의 언어 체계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것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말하자면 랑그는 개인의 의지나 또는 집단이나 아니면 사회의 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엇을 빼고 무엇을 고를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자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뒤에서 기호의 자의성 태제를 우리가 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소시르가 볼 때 랑그, 즉 기호 체계는 개별 발화자들의 어떤 자유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돌아갑니다. 그 자체로 그 안에서 기호가 생성되고 그 체계 안에서 기표와 기의가 맞물려서 기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어떤 개별 발화자들이 이렇게 난 기호를 만들어낼 거야.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기호 체계를 바꾼다거나 내가 임의적으로 결단을 해서 기호 체계에 변화를 준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기호 체계는 철저하게 그 외부에 있는 다른 것들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시르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호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유가 없는 반면에 개별 발화자로서 나는 그 기호 체계에 종속되어서만 발화를 할 수가 있죠. 예, 이렇게 개별 발화자와 랑그 간의 관계는 종속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화자에게는 어느 정도 자유가 허용되죠. 그 자유란 건 뭐냐면은 통사론적 자유입니다.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낼 때 저는 그 문장의 순서라든가 조합관계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조합관계 자체는 이미 랑그 안에, 기호체계 안에 함의되어 있죠. 나는 그 가능성을 뽑아내는데 다만 그 배열에 있어서 자유를 가질 뿐입니다. 위치 정도의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위치 배열에 있어서. 그게 답니다. 이걸 다른 용어로 바꾸자면 결국 언어 구조에 종속된 발화자들은 언어 구조를 재생산 및 반복할 뿐이라는 거죠. 그 발화 행위를 통해서. 일단 그래서 랑그와 파롤, 즉 기호 체계 내주는 언어 구조와 개별적 발화 행위 간의 차이를 다뤄봤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고찰해봤고 그 차이를, 그 다음에 소시르가 언어학의 주요 대상으로 기호 체계, 랑그, 즉 언어 구조를 삼고 있다는 것까지 봤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랑그를 통해서 소시르가 내세우는 핵심 개념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그건 바로 기호입니다. 기호. 그래서 기호학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소시르 언어학을. 일단 소시르의 기호는, 소시르가 말하는 기호는 기의와 기표의 연합체가 기호예요. 기의를 불어로 시니피에라고 하고요. 기표를 시니피형이라고 합니다. 기호는 신유라고 하죠. 먼저 기의라는 것은 뜻을 말합니다. 또는 개념을 말해요. 그래서 시니피에를 다른 말로 바꾸자면은 꽁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념. 한 단어는 하나의 개념을 갖고 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또 하나의 단어는 그 개념에 상응하는 소리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소리를 청각적 이미지라고 불러요. 소시르는 이마주 아쿠스틱.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의 기호는 기표와 기의, 즉 개념과 청각적 이미지의 연합체이다. 이게 바로 소시르가 말하는 기호 개념의 전부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 예를 들자면 개라는 기호가 있을 경우 이 개라는 기호는 개라는 소리, 그러니까 청각적 이미지, 기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개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바로 떠올리게 되는 그 멍멍 짖고 네 발로 막 뛰어다니는 그 개라는 개념, 기의로 구성되는 게 바로 개라는 기호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기표와 기의는, 그러니까 하나의 기호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주요 부분들인 이 기표와 기의는 마치 종이의 앞뒷면처럼 서로 떨어져서는 생각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소시르의 언어관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 건데, 그 말은 만약에 우리가 기표와 기의를 원래부터 구분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면은
언어관 자체가 바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소시르의 언어학에 있어서는 기호는 기표와 기의가 연결됐을 때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기표와 기의가 떨어진 상태, 아직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되는 기호 자체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호에 해당되는 개념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호에 해당되는 소리도, 청각적 이미지도 없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조금 더 뒤에서 볼게요. 왜 지금 기호 이전에는 기표도 없고 기의도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냐면은, 소시르의 견지에서 볼 때 이 기표와 기의가 결합되기 이전에는, 즉 기호가 생성되기 이전에는 명백한 기표도 없고 명백한 기의도 없기 때문이죠. 이걸 달리 말하면은 명백한 개념도 있을 수가 없고 명백한 소리도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 돼요. 지금 그 밑에 이제 그 도식이 나와 있는데요. 소시르가 봤던 이 청각적 이미지와 그다음에 이 개념, 이 두 가지가 기호로 생성되기 이전에는, 말하자면 소시르가 볼 때 기호가 생성되기 이전에는 무차별적인 청각적 이미지의 흐름이 있어요. 무차별적이다라고 했죠. 이 중에서 우리는 유의미한 어떤 구성 요소들을 끄집어낼 수가 없고 식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뭔지 구별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요. 그냥 소리의 어떤 혼돈과도 같은 카오스 상태와도 같은 것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개념들, 아직 명확하게 분절되거나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개념들이 있어요. 그 개념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개념이라고 칭할 수조차 없는 어떤 그 사상적인 것에 그냥 흐름이 있을 뿐인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머릿속에, 그걸 말로 표현할 수도 없거나 내가 뭘 생각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합니다. 이거는 소리로도 낼 수 없고 이거는 뜻으로도 밝혀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어떤 상태냐면 아직 기호가 생성되기 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점점 밑으로, 이 기표의 흐름에서 가장 밑으로 내려온 것, 그리고 기의의 개념의 흐름에서 가장 위로 올라간 것이 만났을 때 기호가 형성이 돼요.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분절, 그러니까 구분이 생기죠. 특정한 그 소리들의 어떤 무질서한 무정형의 흐름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의 구획이 져지고, 또 마찬가지로 개념편에도 하나의 구획이 져집니다. 즉 예를 들어 이게 개라는 기호가 탄생하는 과정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면은, 그 전에는 개라고 지칭할 만한 소리가 없었어요. 개란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리고 개에 해당하는 어떤 개념이나 생각, 관념 이런 것도 우리한테 없었어요. 그냥 무차별적인 개 같기도 하고 고양이 같기도 한 어떤 관념들이 있을 뿐인데 뭐라고 생각할 수 없을, 특정할 수 없을, 갑자기 어느 순간 두 개가 쓱 만나면서 개라는 기호가 형성이 됩니다. 이 순간 나는 비로소 개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이 지칭하는 개념, 개 같은 개념을 떠올릴 수가 있고, 그와 동시에 개라는 소리를 발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결국 어떤 인식론적 함의를 갖느냐면 말이죠. 기호가 생성되기 전에는 의미 있는 사유를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 그와 더불어 존재론적으로는 말이죠. 기호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그 기호에 상응하는 어떤 대상을, 사물을 내가 현실 세계에서 그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것도 불가능하단 말이 됩니다. 명확한 개념, 그리고 명확한 소리가 오직 기호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다면, 즉 언어체계 안에서 기호가 발생했을 때만 명확한 개념과 명확한 소리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면, 결국에는 생각이란 것도, 적어도 그것이 유의미한 생각이라면은 언어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 말은 곧 인간의 의식도 언어에 앞설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고, 이걸 달리 짧게 표현하면은 언어가 의식에 선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언어가 의식에 선행합니다. 이게 소실의 생각이었어요. 말하자면 의식의 조건과도 같은 어떤 것이 되는 거죠. 언어가 의식에 선행한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그 소실의 언어관이 지닌 어떤 파격적인 의미인데, 그건 이제 우리가 기호의 자의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